여러분, 스위스 마터오른을 놀이터처럼 누비던 인플루언서가 설악산에 갔다가 큰일 날 뻔한 거 아세요? 고작 1708m짜리 산이 뭘 가르쳐 주겠어. 하며 얕잡아봤던 그가 샌들 신고 가벼운 마음으로 등반을 시작했지만 결국 길을 잃고 저체온증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구조된 비결은 다름 아닌 한국의 첨단 산악 구조 시스템. 열감지 카메라와 CCTV로 추적한 덕분에 무사히 구조되었다고 하는데요. 높이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한국의 안전 시스템과 등산 문화를 직접 경험한 그는 알프스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과연 작은 산이 주는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감동적인 여정을 오늘의 사연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아 베버입니다. 29살이고 이제까지 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단 한 통의 이메일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스위스 체르마트의 조용한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죠. 어렸을 때부터 마터오른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들 사이에서 지냈어요. 매일 아침 창문 밖으로 하늘을 뚫고 솟아오른 거대한 바위 삼각형을 보며 일어났죠. 높이 4478m의 마터오른은 마치 거대한 바위 상어 이빨처럼 보였어요. 그 산은 저의 놀이터이자 사무실이자 영감 그 자체였어요. 저는 여행 인플루언서로 일하면서 스위스 알프스의 사진과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팔로워가 아주 많진 않았지만 약 5만 명 정도는 돼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였죠. 제 인스타그램 피드는 산 정상에서 찍은 멋진 일출 사진, 눈 덮인 산길을 하이킹하는 제 모습, 그리고 현지 산악 전통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알프스 전문가라고 불렀고 그 칭호가 꽤 마음에 들었어요. 체르마트 시내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다른 여행 콘텐츠 제작자들과 공간을 나눠 쓰고 있었어요. 벽에는 제가 찍은 최고의 산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제 책상에서는 언제나 마터오른이 완벽하게 보였죠. 그 화요일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시작됐어요. 주말 하이킹 사진을 편집하고 있었는데 사무실 매니저 소피가 저를 불렀어요. 레아, 특별한 과제가 하나 있는데. 소피가 회색태 안경을 코 위로 올리며 말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신난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떨까? 저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한국이요? 왜요? 그쪽에서 산악 구조 시스템을 조사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 소피가 컴퓨터 화면을 저에게 돌려주며 설명했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들이 있대. 저는 의자에 기대어 실망감을 들키지 않으려 했어요. 한국이라니? 제가 떠올릴 수 있는 한국의 가장 높은 산이라면,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그런 작은 산들을 가진 나라가 우리한테 산악 구조에 대해 뭘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의 가장 높은 산은 설악산이야. 소피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덧붙였어요. 높이가 1708m래.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마터오른의 절반도 안 되는 높이잖아요. 지난주에는 은퇴한 스위스 하이커들 그룹을 인솔했는데 그들이 한국에 다녀온 얘기를 하며 설악산을 칭찬에 마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열정을 속으로 무시했죠. 우리 스키 리조트보다도 낮은 산이 얼마나 인상적일 수 있겠어요? 내가 뭘 생각하는지 알아. 소피가 저를 아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 과제는 높이에 관한 게 아니야. 산악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배우는 거야. 한국은 나름 흥미로운 시스템을 개발했거든. 저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도 공짜로 아시아에 가는 기회니까 가서 소셜미디어용 콘텐츠라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스위스산 전문가, 아시아의 산을 탐험하다 같은 느낌으로요. 팔로워들이 흥미롭게 볼 수도 있겠죠. 언제 출발해요? 이미 어떤 카메라 장비를 챙길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야. 소피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레아? 그녀가 잠시 멈추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음을 열고 가봐. 때로는 가장 좋은 교훈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기도 하니까. 저는 웃으면서 열린 마음으로 가겠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번 과제를 진지한 연구보다는 휴가로 여기고 있었어요. 어차피 이런 작은 산들이 알프스에서 자란 저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소피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들었어야 했어요. 저는 이 과제가 제 산에 대한 관점, 구조 시스템, 그리고 제 자신의 능력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전혀 몰랐죠. 하지만 산이란 게 원래 그래요. 배우고 싶은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언제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교훈을 주거든요. 버스에서 내려 설악산 국립공원에 발을 디디자마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제 앞에 우뚝 선 이 산은 고향의 사랑스러운 마터오른에 비하면 정말 작아 보였거든요. 주위에선 한국 등산객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배낭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다들 비싼 등산화를 신고 땀을 잘 흡수하는 옷을 입고 전문가용 등산 스틱까지 들고 있었죠. 몇몇은 아예 등반 장비까지 완비하고 있더라고요. 이 작은 산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혼자 속삭이며 웃음이 나왔어요. 제 옷차림을 내려다봤죠. 얇은 면 티셔츠에 카고 반바지, 편안한 샌들이 전부였어요. 딱 산책하기 좋은 차림이라 생각했죠. 집에선 이 정도 산쯤은 아침 먹기 전에 오르는데요. 아침 공기는 상쾌하고 시원했어요. 걸음을 옮기며 등산을 시작했죠. 산길은 아름다운 숲속으로 이어져 있었고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소나무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어요. 나무집 사이로 햇빛이 비쳐들어와 바닥에 춤추는 그림자가 생겨났죠. 길은 꽤 잘 관리돼 있어서 가파른 구간엔 나무 계단도 놓여 있었어요. 이건 산이라기보단 그냥 공원 같네. 스스로 중얼거리며 점점 자신감이 붙었어요. 연세 지긋한 한국 등산객 무리들이 저를 지나쳐가며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전문 장비를 착용한 그분들은 놀랍도록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다들 큰 물병과 음식이 가득 든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한 친절한 할머니가 샌드위치를 건네주려고 하셨는데 전 정중하게 사양했어요. 이 쉬운 산행에 무슨 음식이 필요하겠어요? 점점 더 높이 오르자 숲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무들이 작고 드문드문해졌고 회색빛의 큰 화강한 바위들이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파른 구간에 있던 나무 계단도 어느새 사라지고 자연 그대로의 바위들이 나와서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했어요. 샌들이 매끈한 바위 표면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손을 짚어가며 균형을 잡아야 했죠. 가다가 보니 긴급 구조벨과 전화기가 설치된 구조대가 곳곳에 있고 CCTV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도쯤은 과잉 반응 같은데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햇볕이 강해지면서 슬슬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가져온 건 작은 물병 하나뿐이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죠. 설악산의 가파른 경사를 또 오르다 보니 다리가 불타는 듯 아파왔어요. 오후 햇볕이 제 맨 어깨에 내리쬐고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죠. 이 정도로 지칠 줄은 전혀 예상 못했어요. 어쨌든 이 산은 스위스 고향에 있는 산들보다는 훨씬 낮으니까요. 하지만 몇 시간을 계속 오르다 보니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발 아래를 내려다보니 귀여운 분홍색 샌들이 흙투성이가 돼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신발을 신고 산에 오르려고 했던 걸까요? 고향에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이번엔 그냥 쉬운 산책길일 거라 생각했던 거죠. 물병은 거의 비어 있었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점심때쯤 내려올 줄 알고 음식도 챙기지 않았으니까요. 아침엔 맑았던 날씨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산봉우리 위로 검은 구름들이 몰려들고 바람도 거세지기 시작했죠.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해 보니 4시 30분이더라고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늦어졌나 싶었어요. 독특한 바위들과 알록달록한 가을 단풍 사진 찍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죠. 알프스와는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봉우리의 모양도, 나무의 종류도, 심지어 바위 색깔마저도요.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고 머리도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탈수 증세라는 걸 알았지만 물도 이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신 상태였죠. 주위를 둘러보니 평평한 바위가 보였고 잠시 쉬기엔 안성맞춤인 것 같았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내려가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 자리에 앉았어요. 큰 바위에 기대어 앉았더니 햇볕에 데워진 바위가 아직 따뜻했고 시원한 바람이 뜨거운 피부에 닿는 게 좋더라고요. 잠시 눈을 감은 게 큰 실수였어요. 눈을 다시 떴을 때는 모든 게 변해 있었어요. 주위 숲은 어둑어둑해서 내 손조차 잘 보이지 않았고 몸은 뻣뻣하고 차가워져 있었어요. 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제 몸을 느끼며 얼마나 오래 잠들어 있었던 건지 두려움이 밀려왔죠. 떨리는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찾았어요. 화면엔 7시 45분, 배터리는 62% 남아 있었어요. 자는 동안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서 익숙했던 길이 낯선 유령 같은 장소로 변해 있었어요. 기온도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얇은 티셔츠 하나로는 이 차가운 상공기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방향을 잡으려고 했지만 어두운 데다가 안개가 너무 짙어서 눈 앞 몇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핸드폰 손전등을 켰지만 빛이 안개에 반사돼서 오히려 더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축축한 바위 위에서 샌들이 자꾸 미끄러졌고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위험천만한 느낌이 들었어요. 얇은 고무 밑창에는 미끄럼 방지도 안 되고 얇은 밑창 때문에 날카로운 돌들이 느껴졌거든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에서까지 쿵쿵 소리가 들렸어요. 알프스에서는 길도 잘 알고 있었고 익숙했지만 설악산에서는 정말 길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침착하게 생각하려고 애썼지만 두려움이 자꾸 스며들었어요. 산의 밤소리가 익숙하지 않았죠. 낯선 새소리나 풀숲에서 나는 소리만 들어도 자꾸 흠칫 놀라게 됐어요. 이젠 이가 덜덜 떨리고 온몸이 흔들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안개는 점점 더 짙어지고 어둠은 저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이 산을 너무 우습게 봤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로 큰 오판이었죠. 지금 저는 혼자서 춥고 길을 잃은 상태로 그 위험을 실제로 마주하게 된 거예요. 산의 높이가 아니라 그 산을 과소평가한 제 자신이 위험을 초래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제가 알지 못했던 건 이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밤은 더 험난해질 예정이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하나는 있었어요. 한국의 놀라운 통신망 덕분에 제 핸드폰은 여전히 신호가 잡히고 있었거든요. 이 작은 위안이 어둠 속 설악산에서 저희 생명줄이 되어줄 거란 걸 전혀 몰랐죠. 제 손이 떨리면서 다시 한번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9시 47분. 어둠 속에서 화면의 빛이 눈에 아플 정도로 밝게 느껴졌죠. 설악산에서 길을 잃은 지 거의 3시간이 되었고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어요. 안개는 두껍고 축축한 담요처럼 저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진정해, 레아. 하고 저 자신에게 속삭였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추위는 견디기 힘들어지고 있었죠. 햇볕 좋은 오후 산책에 딱 좋았던 얇은 면, 티셔츠와 반바지는 이제 마치 종이 조각처럼 제 피부에 닿고 있었어요.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고 이가 부딪혀서 턱이 아플 정도였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험했어요. 산책이니까 괜찮겠지 싶었던 샌들은 젖은 바위 위에서 계속 미끄러졌어요. 이미 2번이나 넘어졌고 무릎과 손바닥이 긁혔어요. 2번째로 넘어졌을 땐 특히 무서웠어요. 발목을 삘 뻔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정말 큰일이었을 거예요. 안개는 제 정신을 교란시키고 있었어요. 가끔 멀리서 불빛이 보이는 것 같다가도 결국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죠.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울려 퍼졌어요.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 밤새가 우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 그 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길을 찾으려 했지만 안개가 빛을 반사해서 눈앞에 이상한 하얀 벽이 만들어졌어요. 배터리는 이제 43% 남았고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게 바깥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수단이었으니까요. 머릿속엔 자꾸 낮에 저의 자만심이 떠올랐어요. 제가 설악산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후회됐죠. 스위스에선 이렇게 준비 없이 등산을 시도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판단이 흐려졌던 거예요. 고작 1708m잖아. 라고 생각했던 말이 이제 입안에서 쓴맛으로 느껴졌어요. 패닉이 저를 완전히 덮치기 직전 문득 떠올랐어요.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비상구조 스테이션. 조사하면서 읽긴 했지만 별 관심 없이 넘겼던 건데 이제는 제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런 안개 속에서 그걸 어디서 찾겠어요? 저는 멈춰서 생각을 가다듬었어요. 구조 스테이션은 주 트레일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했죠. 만약 제가 길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트레일을 찾는 게 최선의 방법일 거예요. 휴대폰의 지도를 보며 현재 위치를 유추해 보려고 애썼어요. 그때였어요. 안개 속에서 희미한 빨간 불빛이 보였어요. 혹시 구조 스테이션일까?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며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불빛이 점점 선명해졌고 마침내 비상벨이 달린 금속 기둥의 형태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도 어려웠지만 겨우 눌렀어요. 산의 고요함을 깨는 큰 벨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계속 버튼을 눌렀고 누군가가 이 소리를 들어주길 간절히 바랐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끝없이 느껴졌지만 아마 15분 정도 지났을 무렵 멀리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소리쳤어요. 감정이 북받쳐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러자 밝은 손전등 불빛이 안개를 뚫고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반사 줄무늬가 있는 구조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찾았다. 누군가가 한국어로 외쳤어요. 다른 구조원이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말했어요. 레아 씨 맞으세요? CCTV와 열감지 카메라로 위치를 추적했어요. 다치신 곳은 없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안도감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들은 곧바로 저에게 보온 담요를 감싸 주었고 담요의 은색 표면이 손전등 불빛에 반사되었어요. 한 구조원이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주었고 다른 사람은 제 건강 상태를 체크했어요. 구조팀은 특수 장비로 길을 밝히며
저를 산 아래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어요. 배를 누르자마자 열 감지 카메라로 저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구조팀은 즉시 출동해 산을 빠르게 올라오며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저를 찾아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 모든 경험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작은 산이 별 어려움 없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자만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첨단 기술을 갖춘 전문 구조팀에게 구조되고 있었던 거죠. 기지에 도착했을 땐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안전했어요. 구조센터에 앉아 또 한 잔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제가 공부하러 온 한국의 첨단 산악 구조 시스템이 없었더라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몸은 여전히 쑤셨지만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정신이 맑아진 기분이었죠. 간호사분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시고 재활력 징후를 체크해 주셨어요. 의사들은 제가 운이 좋았다고 했어요. 경미한 저체온증과 몇 군데 긁히고 멍든 정도라면서요.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왜 나를 여기로 보낸 걸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제 구조 소식을 보고 있자니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TV 화면에는 구조에 사용된 CCTV 영상이 나오고 있었는데 열 감지 기술 덕분에 짙은 안개 속에서도 제가 밝은 점으로 선명히 드러나더라고요. 이런 첨단 장비가 산에 설치돼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오후에 산악구조팀의 김 팀장님이 병문안을 왔어요. 태블릿을 가져와서 그들의 구조 시스템을 보여줬죠. 여길 보세요. 그가 지도에 찍힌 점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우리 응급구조소예요. 설악산에만 50개가 설치돼 있죠. 각 구조소에는 응급벨, 응급처치 용품, 구조센터와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김 팀장님이 더 설명할 때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사는 유럽의 알프스보다 낫지만 위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한 안전 시스템을 개발한 거예요. 그는 그들의 정기 구조 훈련 사진과 훈련 센터, 그리고 특수 장비들을 보여줬어요. 심지어 헬리콥터에는 야간 투시 장비까지 갖춰져 있어서 극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조팀은 1년 내내 훈련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었어요. 어제 당신은 3가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어요. 첫째, 베이스 캠프에서 등산 루트를 등록하지 않았어요. 둘째, 적절한 장비를 안 챙겼어요. 그 샌들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죠. 셋째, 날씨 예보를 확인하지 않았고 비상 물품도 챙기지 않았어요. 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악산이 고향의 산들보다 낮아서 더 쉬울 줄 알았어요. 제가 솔직히 털어놨어요. 완전히 착각했네요. 김 팀장님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높이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산들은 나름의 위험 요소가 있어요. 날씨가 급변할 수 있고 지형도 알프스와는 다릅니다. 돌이 미끄러울 수 있고 안개는 예고 없이 끼죠. 며칠 동안 회복하면서 한국의 산 문화에 대해 더 알게 됐어요. 등산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어요. 삶의 일부분처럼 느껴졌어요. 산에는 잘 정비된 등산로, 응급 대피소, 그리고 휴식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구조 시스템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산을 존중하고 등산객을 보호하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SNS에 위험한 사진들을 올리며 제대로 준비 없이 도전하라고 독려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팔로워들이 이 이야기를 꼭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산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요. 혹시 제가 소셜미디어에 인터뷰해도 괜찮을까요? 병원을 떠나기 전 김 팀장님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의 산악 안전에 대해 배운 걸 공유하고 싶어요. 그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게 바로 당신의 회사가 당신을 여기 보낸 이유예요. 그가 밝혔어요. 우리의 구조 시스템을 배우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때론 실수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기도 하잖아요. 짐을 싸고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하며 창문 밖 멀리 보이는 설악산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맑아서 파란 하늘 아래 우뚝 솟은 모습이 아름답고 당당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 이곳의 산들을 우습게 봤었는데 오히려 더 뛰어난 안전 시스템과 깊은 산에 대한 존중을 배우게 됐네요. 이번 사고는 그 어떤 성공적인 등반보다도 큰 교훈을 준 셈이에요. 핸드폰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친애하는 팔로워 여러분, 자만과 겸손에 대해, 그리고 알프스의 절반도 안 되는 산에서 제가 커리어 최대의 교훈을 얻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스위스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설악산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마터오른을 볼 때마다 한국에서의 그 아찔했던 순간이 떠올랐고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한국에서 겪었던 일이 산을 대하는 제 시선,
그리고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어느 날 아침, 예전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을 보다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정상에 오른 멋진 사진들만 가득한 제 계정이 사실 산의 위험성에 대해선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 팔로워들에게 솔직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죠. 친구들, 제가 등산가로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를 고백하고 싶어요. 그렇게 설악산에서 샌들을 신고 올라갔던 일,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던 순간, 그리고 한국 구조대가 저를 구해줬던 경험까지 모두 털어놨어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거나 팔로워들이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에서 댓글이 쏟아지더라고요. 정말 솔직한 이야기 고마워요. 저도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 덕분에 누군가의 목숨이 구해질 수도 있겠네요. 팔로워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한편으론 한국 등산 잡지에서 제 경험담을 실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어느 출판사에선 각국의 등산 문화를 비교하는 책을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까지 받았어요. 저희 실수가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산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여러 한국 산들을 조사하며 각 산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가을 단풍이 유명한 치악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관악산, 고대 성벽이 남아있는 북한산까지 더 알아갈수록 한국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했어요. 등산화를 사고 적절한 장비를 구입했죠. 한국의 날씨 패턴도 공부하고 한국 등산객들이 자주 쓰는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도 외웠어요. 심지어 설악산에서 봤던 긴급 장비 사용법도 연습했답니다. 3달 뒤 다시 한국에 갔을 땐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현지 등산 모임에 가입해 같이 산행을 하며 한국 등산 문화의 매력을 한껏 느꼈어요. 등산 후에는 함께 막걸리와 김치를 나누어 먹고 연세가 있는 분들께 한국 등산가요도 배웠죠. 산길 표지판 읽는 법이나 날씨를 예측하는 법도 그분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제 소셜미디어도 자연스럽게 바뀌었어요. 예쁜 사진만 올리던 계정에 진짜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죠. 적절한 등산 장비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한국 산길 지도 읽는 법을 소개하기도 했어요. 언어를 넘어서 이어지는 등산객들 간의 특별한 우정을 공유했죠. 북한산에서 한 할머니가 쉬는 시간에 저에게 김밥을 나누어 주셨던 경험도 올렸어요. 무엇보다도 전 세계 다른 등산객들과 연결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희 영상을 보고 첫 등산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온 캐나다 소녀도 있었고, 한국의 등산 안전 시스템에 대해 강연해달라고 요청한 독일 등산 클럽도 있었어요. 제 책은 단순히 산에 관한 이야기 그 이상이 되었어요. 자연과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에 대한 가이드가 되었죠. 한국 등산객들이 과일 껍질조차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내려온다는 점, 산 입구에서 아침 운동을 하는 한국 어르신들의 모습, 낯선 사람에게도 음식 한 조각을 기꺼이 나누는 한국인의 마음을 책에 담았어요. 이제는 설악산 사고를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 산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좋은 등산가는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산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어요.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지키며 다른 문화에서 배우는 법도 포함해서요. 요즘 사람들은 저에게 마터오름과 설악산 중 뭐가 더 인상적이냐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모든 산에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지혜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배울 만큼 겸손한가 하는 거죠.